다 보셨으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우리 교재는 116쪽이에요. 우리 교재 116쪽. 설명에 앞서 제가 일요일에 지금 앞으로 과제에 대한 문자를 보냈죠? 네, 그거 보시고 지금 그거에 맞춰서 금요일, 토요일 과제를 거둘 때 내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월요일, 일요일에 수업하는 친구들이 계속해서 헷갈리는 것 같아서 그거 맞춰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 116쪽 위에 당시의 등급컷을 쓰는데 저는 이제 이번 회차 18학년도 수능을 설명할 때마다 놀라. 왜냐면 이때가 국어와 관련해서 수험생들이 가장 뛰어난 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등급컷이에요. 94, 89, 82, 74. 다시 94, 89, 82, 74. 지금 18학년도 수능에 대해서 당시의 등급컷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7학년도와 이제 18학년도 문제를 6회분을 풀어왔단 말이야. 개인적으로는 이 6회분 중에서 이번 회차가 독서 지문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 거기 오버슈팅 지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호화 지문 있죠? 기술 지문. 지금 오버슈팅 지문은 나는 이거 작년에도 계속 문제를 풀어본 사람이잖아. 작년에도 15분 걸렸고 올해도 15분 걸렸어.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정도의 등급컷을 보일 수 있다? 그 당시에 수험생들은 정말 좀 국어 관련해서는 대단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 지금 재밌는 건 18학년도 이거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어려웠단 말이야. 그런데 점수가 좋아. 그러니 19학년도 수능이 어땠어?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지금 우리에게 1컷이 84점이었던 해가 두 번 있는 거야. 한 번이 1900이란다. 2019학년도가 한 번이고, 그 다음에 22학년도가 또 한 번, 이렇게 두 해에 1컷이 84점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6평도 치르고 9평도 치르면서 수험생들의 수준을 가늠해 보는데, 아마 이 18학년도 수능 때문에 19학년도 수능이 어렵게 출제가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 왜냐면 방금 다시 지금 이번 회차 지문 어려운 거야.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쉬운 지문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1컷의 점수가 이렇게 높아. 여러분들이 이 등급컷에 상처받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친구들이 그랬던 거고, 그 다음에 이 등급제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인 거잖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거 하나 또 얘기를 해보자면, 17학년도 수능에서 뭐가 나왔냐면, 사회지문 중에서 17학년도 수능이야. 사회지문에서 법지문이 나왔죠. 고지의무. 보험과 관련해서. 그게 나왔는데, 지금 18학년도 수능이에요. 이 18학년도 수능에는 경제지문이 나왔어. 그러니까 지금 사회지문에서, 그러니까 이제 인문계 학생들, 자연계 학생들, 이과생들이 모두 어려워하는 것이 경제지문하고 법지문인 거잖아. 이거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내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래, 우리 6평 때도 18학년도 6평이야. 18학년도 6평 때도 경제지문이 나오긴 했네. 공개시장 운영에서 왜 선제성하고 그 다음에 신뢰성 얘기했던 지문 있잖아. 선제성하고 신뢰성. 지금 그게 경제지문이었는데, 지금 오버슈팅하고의 차이점을 생각해보면, 지금 오버슈팅의 경우는 그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그것이 과정이 많죠. 반면에 6평에 대해서는 그 과정을 1문단에서밖에 안 썼어. 지금 그렇게 해서 기준금리를 높였을 때 시장금리가 어떻게 되고 시장금리에 따라서 경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 당시 6평 때는 1문단에서만 다뤘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번 회차에서의 지문은 그것을 거의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난이도가 급상승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16쪽의 1문단, 첫 번째 지문이에요. 이번 회차에서 가장 쉬운 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흐름이 어떠냐면 이 인문 지문과 관련해서 흐름이 논밭 구조를 보이는 지문을 계속해서 쓰고 있다. 지금 수능 때도 17학년도 수능 때도 논리 실증주의, 그러니까 이제 콰인하고 나왔던 거, 포퍼 나왔던 거 있었죠. 거기에서 이제 콰인이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퍼를 깠단 말이야. 그리고 다시 그 콰인은 재반박당했던 거고, 그런 식의 논밭 구조가 지금 18학년도 수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인문지문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의 논밭 구조. 그러니까 제가 테스트에서 1번 문제의 취지는, 테스트에서 1번 문제의 취지는 사실 지금 2문단을 보시면, 미안해요. 3문단을 보시면 요 3문단이 어디를 보느냐, 3문단. 위에서 세 번째 줄을 읽어볼게. 3문단 위에서 세 번째 줄. 3문단 위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거부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봐봐. 지금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에 동의하는 거야? 아니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주장에 동의하는 게 아니야. 지금 뭘 깐 거냐면 논리적으로 근대 사상가들의 약점을 깐 거잖아. 지금 근대 사상가들이 비판을 했는데 그 비판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일부 현대 철학자들, 일부 현대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옹호하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제가 일부러 1번 문제를 낸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 있는 시작점이 뭐였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였고, 그 다음에 이 문단에서는 그런 아리스토텔레스를 까는 근대 사상가들이 나왔어. 그럼 일단 지금 이 문단까지 통해서 여기 있는 인물들이 이렇게 양측으로 나눠진 거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등장한 인물들은 지금 이제 논밭 구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둘 중에서 어디에 부합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자는 거야. 그냥 기계적으로. 의미로 보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지문을 구조화하자는 이유가 뭐였어? 지문을 구조화하자는 이유가 내용을 쉽게 좀 정리하기 위해서 구조화하는 거였잖아. 그 내용에 맞고 틀렸다 이런 것을 떠나서 내용을 정리하는 측면에서야. 그래서 1번 문제를 낸 거예요. 1번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분들의 이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낸 이유는 구조화의 목적을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보자는 거야. 그 다음에 이번 테스트에서 이제 2번 문제가 봐봐. 지금 1문단에서 아리스토텔레스 나왔어.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2문단을 보는데 2문단에서 세 번째 줄이죠. 세 번째 줄,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많은 비판에 직면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갈릴레이, 베이컨, 스피노자가 나왔어. 그럼 갈릴레이, 베이컨, 스피노자는 지금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비과학적인 이유로 비판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이 문단 앞에 있는 비과학적이라는 이유, 요게 이제 공통점이 되겠고, 그럴 때 주의가 필요할 게 있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거는 문제에서도 구현이 됐는데 스피노 어디 있죠? 갈릴레이. 지금 이 문단에서 갈릴레이를 보면 지금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 과학적 설명이라는 말을 썼어.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도 과학적 설명을 썼냐면 3문단을 보시면 3문단에서 우드필드도 과학적 설명은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지. 그럼 요거로 볼 때 이 문단에서 갈릴레이랑 여러분들이 연결을 1차적으로 했어야 돼. 그래야 글을 제대로 읽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고. 아예 똑같은 표현을 썼으니까. 그런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지금 이 문단 앞부분에서 얘기한 비과학적이라는 말과 과학적 설명이라는 말은 좀 구분이 필요하다. 그것 때문에 좀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문단을 보는데 이 문단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이 문단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끝부분을 봅니다.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이제 왜곡한다고 비판했어. 됐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에다가 물개 표시. 그럼 이들은
앞에서 등장한 갈릴레이, 베이컨, 스피노자를 묶는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목적론이 이외의 자연물도 이성을 갖는 것으로 의인한다는 것, 이것이 당연히 비판의 내용이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테스트에서 2번 문제를 낸 거는 설명 대상이 나눠지면 우리가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에 좀 더 신경을 쓰자는 얘기를 했었잖아. 그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그 기억을 좀 환기하고자 그 이 문단과 관련해서 문제를 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건 이 문단 끄트머리에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의 특징, 목적론의 특성이 하나가 또 추가가 되는 거죠. 1문단에서만 추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문단 끝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지금 특성이 나타났는데 지금 그 부분은 이거는 근대의 사상가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비판했던 사상가들과의 뭐가 되는 거야 이거 뭐가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읽어봐. 다시 이 문단 마지막에 그러나 이런 비판과는 달리라고 하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 나오잖아. 지금 그 내용은 앞에 있던 등장한 사람들과의 뭐가 되는 거야? 공통점 아니야? 공통점 아닌가? 봐봐봐. 지금 앞에서 뭐라고 비판했어? 인간 이외의 자연물도 이성을 갖는다고 비판을 했잖아. 맞지? 맞아?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생각했대? 이성은 뭐만 갖고 있대? 이성은 인간만 갖고 있다고 지금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한 거잖아. 그런데 앞에서 비판한 건 뭐인 거야? 지금 인간 외에 다른 자연물도 이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는 거잖아. 그러면 걔네들의 비판이 적절한 비판이었던 거야? 부적절한 비판이었던 거야? 그렇지, 부적절한 비판이었던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그 끝부분은 아리스토텔레스와 그 다음에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비판했던 근대 사상가들과의 공통점인 거잖아. 모두 인간만이 이성을 갖고 있다. 됐어요? 이거를 문제를 했어야 되는 거였구나. 그래요. 뭐 여러분들 틀리게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닌 거니까. 기억이면 높은 점수가 좋잖아. 다시 설명 대상이 달라지면 공통점과 차이점 생각을 하자는 거.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문제예요. 3번 문제를 보면 그냥 나는 순서대로야. 지금 먼저 그 4문단이죠. 4문단에서 이게 좀 뜬금없긴 하거든.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4문단은 지금 1번 문제에서 116쪽의 1번 문제입니다. 116쪽의 1번 문제에서 뭐와도 관련되는 거냐면 4번 선택지하고도 관련돼. 거기 특정 이론에 대한 비판들을 시대순으로 제시하여 이게 시대순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지금 17세기면 언제냐? 근대죠, 근대. 이게 앞에 있던 3문단에 현대학자들하고 대비되는 거란 말이야. 지금 17세기 과학 나왔으니까 지금 요 내용은 어디에 붙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2문단 밑에 붙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하긴 하거든. 2문단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현대와 근대, 그게 지금 1번의 4번 선택지, 거기 시대순이라는 말과 관련을 맺으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 4문단을 보시면 이것도 치사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3문단까지의 흐름이 어땠어? 3문단까지의 흐름이. 지금 논박을 보여주는 거잖아.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지금 논박 구조를 보여줬단 말이야. 그런데 4문단에 들어왔을 때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4문단, 지금 물질론 이어졌고, 그 다음에 물질론의 일부는 환원론으로 이루어졌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4문단에서 물질 얘기하고 환원 얘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얘는 지금까지 흐름하고는 관계가 없는 대상이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흐름을 방해하는 측면인 거야. 물론 끝까지 읽어보면 관련은 있죠? 왜 관련이 있어? 이게 왜 끝까지 읽어보면 관련이 있는 거야? 지금 이 내용이 뭐랑 맞물리는 거라고?
이 내용이 지금 이 문단에서의 근대화와 맞물리는 거라고. 맞지?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환원론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나오느냐? 거기 왼쪽 지문이야. 왼쪽 지문 밑에서 세 번째 줄. 하지만 찾았어? 거기부터 읽어볼게.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다음이야.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그것의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엠페도클레스의 견해까지. 그러니까 어디까지냐면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부터 거기에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까지 괄호를 쳐주세요. 이렇게 괄호를 쳐주세요. 지금 요 괄호를 친 내용은 요 엠모식에 해당하는 설명인 거지. 그런데 그 전체 문장을 보면 얘가 어땠다는 거야? 얘에 대해서 깠다는 얘기인 거잖아. 맞아? 그럴 때 얘는 결국에 어디에 해당하는 사람이냐? 얘는 지금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에 엠모시기가 있는 거고, 맞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얘가 깐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런데 깐 내용을 조금 더 볼게. 오른쪽 지문으로 넘어옵니다. 이 반박은 자연물이 단순히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거기 쉼표도 있잖아. 끊어주세요. 이거는 뭐에 대한 반대 의견이야? 그렇지. 물질론에 대한 반대 의견이죠. 그 다음에 물리화학적으로 환원되지도 않는다. 이거는 또 환원론에 대한 반박이 되는 거지. 물론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됐으니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도 다 반대고 여기에 대해서도 반대는 거잖아. 근데 내가 이거를 확인하는 이유가 지금 친절하게도 쉼표까지 이용해서 얘의 견해가 물질론과 다른지. 먼저 왜냐면 지금 마치 상관이 없는 대상을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다가 여기에서 이제 관련을 지어줬으니 우리도 어떻게 돼야 돼? 이 부분을 보면서 얘랑 관련을 지어줘야 될 거 아니야. 됐죠? 네. 그래서 지금 4문단. 그럼 사실 이제 4문단이 17세기 과학은 이랬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 17세기 과학 때문에 사실은 2문단에서 첫 번째 줄이야. 근대에 접어들어 모든 사물이 생명력을 갖지 않는 일종의 기계라는 견해가 강조되면서 이거를 뒷받침해 주는 거거든. 거기까지는 모르더라도 지금 17세기 과학 나왔으니까 이것이 2문단과 관련이 있음을. 그러니까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먼저 아리스토텔레스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근대 의견인데 지금 그 뿌리에 대해서 그 근대 철학자들의 뿌리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이 지금 3문단에서 나온 거죠. 4문단에서 나온 거죠. 됐죠?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문제를 내봤어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지문 순서대로 볼게. 두 번째 지문 지금 두 번째 지문 그 다음에 기술 지문 모두 어려웠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렸고 사실은 이제 두 번째 지문은 지금 이거를 매년 풀고 있는데도 끼케 한 14분 50초 14분 40초 이 정도니까 15분 전후로 이제 풀고는 있는데 이게 안 줄어들더라고 생각만큼. 근데 지금 세 번째 지문 있죠? 기술 지문. 요거는 작년보다 한 1분가량 1분 좀 넘게 줄었어.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 내가 이 지문을 알아서 하기보다는 이런 패턴의 지문을 많이 읽다 보니까 이제 이 지문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거기에서 핵심이 무엇인지가 이제는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과 같은 정보 처리의 시간이 걸리지 않고 알아서 지문이 아니라 구조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당연히 지금에는 저기에 있는 기술 지문은 어렵고 정보량도 많고 시간도 걸린단 말이야. 내가 이거를 이때 18학년도 수능 볼 때 처음 풀었을 때 얼마 걸렸냐면 한 13분 정도 걸렸거든. 그러니까 처음 18학년 내가 문제를 보고 나서 등급컷 생각했을 때 생각보다 등급컷이 높다는 거예요. 나도 이 두 지문을 풀 때 좀 시간이 소모가 됐는데 애들은 안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뭐 어쨌든 지금 이렇게 기술 지문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제, 기술 문제들을 풀면 충분히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좀 연습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지문, 이 경제 지문을 보는데, 일단 우리 테스트에서 4번 문제부터, 이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보기 전에 한번 큰 틀에서 보자. 1문단을 볼게요. 지금 117쪽입니다. 117쪽의 1문단을 보시면 지금 첫 번째 문장만 볼게. 첫 번째 문장이 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적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한대. 그래서 정책 수단의 특성을 그렇게 4개를 제시해줬지. 그러니까 이 글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야. 문제 없어. 1문단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됐어. 그 다음이야. 2문단 첫 번째 줄. 2문단 첫 번째 문장에다가 물결 표시해 주세요. 2문단 첫 번째 문장에다가. 봐봐. 정책 수단의 선택 사례로, 정책 수단 선택의 사례로, 그 사례에다가 동그라미 쳐줘. 다시. 첫 번째 문장에다가 물결 표시를 하고 사례에다가 동그라미를 쳐. 사례로, 그 다음이야.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형상을 살펴보지. 그러면 지금 이 문장을 내용적으로 둘로 살펴볼 수 있지. 어떻게 둘로 나눌 수 있어? 다시 이 문장에서 말하고 싶은 거, 이 문단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야? 그렇지. 뭘 말하고 싶은 거야? 1문단에서 지금 정책 수단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 2문단에서는 그와 관련된 사례를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 그런데 그 사례를 뭐를 통해서 보여주겠대? 경제 현상을 통해서 보여주겠대. 맞죠? 다시 우리 첫 번째 문장 봤어. 첫 번째 문장을 보니 1문단 다음이야. 1문단 다음에 선택의 사례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된다고. 그런데 그 사례를 뭘로 보여주겠대? 경제 현상으로 보여주겠대. 그럼 또 질문. 여기에서 2문단이야. 2문단. 2문단에서 다루고 있는 경제 현상은 뭐야? 2문단에서 제시한 경제 현상은? 그렇지. 오버슈팅이지. 오버슈팅이지. 좋아.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두 가지 내용 중에서 하나가 처리가 됐네요? 그럼 뭐가 처리가 돼야 돼, 이제? 뭐가 처리가 돼야 돼? 아이, 한 번만 더 생각해봐. 할 수 있어. 내가 말하면, 그냥 그걸로 끝이야. 지금 첫 번째 문장이 두 가지 내용이었잖아? 사례를 보여주겠다? 뭘 통해서? 경제 현상을 통해서. 그런데 먼저 이 문단에서 뭐가 제시가 됐어? 경제 현상이 나왔으니 이제 뭐가 나와야 돼? 그렇지. 사례가 나와야 돼. 어떤 사례가 나와야 돼? 어떤 사례? 정책 수단 선택의 사례가 나와야죠. 맞아? 찾으세요. 어디에 나오는지. 글 전체에서 찾아야 돼. 자, 봐봐. 지금 이 문단에서 내가 뭐가 제시가 된다고 얘기했어? 이 문단에서 뭐가 제시가 된다고 얘기했어? 이 문단에서 경제 현상이 제시가 됐잖아. 그게 너네가 대답했잖아. 오버슈팅. 봐봐. 그럼 이 문단에서 오버슈팅 나왔으니까 이 문단에서의 오버슈팅으로 이 문단에서 뭐가 설명이 필요한 거야? 사례가 제시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문단에 사례가 나와 안 나와? 선택 사례가 안 나온다고. 그러면 3문단 볼 때야. 지금 이 문단에서 이거를 설명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례가 안 나왔어. 그럼 3문단에서 우리 뭐 생각해야 돼? 그렇지. 사례인지 아닌지를 따져야지. 이건 오버슈팅 설명하려는 지문이 아니잖아. 1문단에서 시작은 오버슈팅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야. 오버슈팅을 끌어들인 이유는 뭘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서야. 그리고 오버슈팅 설명됐잖아. 오버슈팅이 뭐래? 과도하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그걸로 끝난 거 아니야. 그러고 난 다음에는 선택 사례가 나와야 되는데 3문단에서 계속 뭐 얘기해? 오버슈팅 얘기해. 그래서 봐봐. 선택 사례가 어디에 나오는지. 그래, 5문단에 나오죠. 5문단 첫 번째 문장 볼까요? 5문단 첫 번째 문장이야. 단기의 환율이 기초경제 여건과 괴리되어 과도하게 급등락하거나 균형 환율 수준으로부터 장기간 이탈하는 등.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다시. 그렇지. 다시 봐봐. 단기 환율이 기초 경제 여건과 괴리되어 과도하게 급등락하거나 균형 환율 수준으로부터 장기간 이탈하는 것. 그게 바로 뭐인 거야? 오버슈팅. 그렇지. 오버슈팅이야. 그걸 지금 한 문장으로 받았잖아. 그러고 난 다음이야. 심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이제 뭐 나와? 그렇지. 정책 수단 나오잖아.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것이 정책 수단의 사례들이죠. 볼까? 거기 계속 읽어볼게.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이야. 오버슈팅의 원인이 물가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부터가 다 뭐가 되는 거야? 정책 수단의 사례들을 지금 강제성이 낮은 거, 뭐 직접성과 관련해서 그렇게 제시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문단에서의 설명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야? 그렇지, 5문단에서 이루어진 거지. 이해했어요? 어려운 지문이야. 어려운 지문이야.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조하는 건 그거지. 우리가 앞부분을 통해서 이 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좀 따져보자는 거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정보에 매몰되지 않아. 정보에 매몰되잖아. 그러면 사실은 3, 4문단이 이거 쉬운 글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쉬운 내용은 아니야. 어려운 내용이야. 그런데 지금 경향에서 보면 얘는 쉬운 글이야. 다시 내용은 어려운 거야.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정말 쉽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 우리 지지난주에 봤던 거 생각해봐. 거기서 이렇게 쉽게 설명해 줬어? 설명 안 해줬어. 친절함이 없었단 말이야. 중간중간에 막 건너뛰고 그랬다고. 그런데 이 지문은 그렇지가 않아. 그 3문단하고 4문단하고는. 그건 이따가 좀 여기 화면을 좀 띄워놓고 같이 살펴보는 걸로 할게요. 다시 지금 테스트에서 4번 문제를 낸 이유는 우리가 앞부분을 통해서 구조화, 이 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자꾸 따져보자는 거야. 지금 이 지문의 특성이 이제 어떤 거와 비슷한 거냐면 우리가 수능 때 17학년도 수능 때 봤던 뭐인 거냐면 보험 지문하고 유사한 거야. 보험 지문 생각해봐. 먼저 뭐 얘기했어? 보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나와? 고지 의무가 나온단 말이야. 생각나? 그래, 내가 아마 여러분들 테스트지를 갖고 있다면 내가 그 지문에서도 얘와 똑같은 문제를 냈거든. 이게 어떤 구성이냐면 A, B, A의 모습이잖아. 맞지? 우리가 긴 글은 A 아니면 B. 물론 구평에서 우리 뭐 배웠어? 구평에서 우리가 읽은 지문은 고전역학이었는데 얘는 A, B로 나누는 거잖아. 우리 가나 지문하고 비슷했단 말이야. 그런데 실제 수능에서는 그것보다 어려운 식의 구조를, 그런데 이 구조가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언제도 보여줬다? 2017학년도 수능에서도 보여줬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냈습니다. 그게 이제 4번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6번, 7번, 8번까지 테스트에서 5번, 6번, 7번, 8번까지는 좀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할 건데 우리 요거는 잠깐만 5분만 좀 쉴게요.